스카이어 서프 타임즈 2024년 3월 9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필요하시면은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언론은 왜 엔화 약세의 무서움을 호소하지 않는가? 니케이 평균 4만행 돌파와 달리 일본 침몰 위험성이라는 제목으로 깐깐한 언론 매체인 데일리 신조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에서 벗어난 것처럼 떠들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경기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당연하지. 일본인의 평균 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공표하고 있는 데이터에 의하면 1990년과 비교해 1.1배로 거의 제자리 걸음이지만 미국은 2.8배가 됐다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주가 띄우는 엔저로 갈수록 가난해지는 일본인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쿄, 교토, 홋카이도 등의 고급 부동산이 외국인들이 속속 사들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배경에는 그 때문이며 결과론적으로 일본인이 일본의 부동산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 발표가 좀 됐었죠. 중국인들이 대거 아파트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 엔저 유도가 망치 일본을 망치다 이렇게 소제목으로 이제 또 정리를 했습니다. 일본은행은 스스로 국채를 매입하는 것으로 장기 금리의 상승을 저지해 왔고 그것이 이후로 일미 유럽의 금리 차가 확대해 엔저가 진행되었었다. 일본을 죄송합니다. 일본을 이렇게까지 망친 것은 제2차 아베 신조 내각을 내세운 아베노믹스다.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비판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는 또 아베노믹스 덕분이었다라고 하는 뭐 그렇게 보는 견해도 뭐 있기는 했던 것을 좀 들어봤어요. 이른바 세계의 화살 중에 금융 정책으로서 일본은행 총재에 취임한 구로다 하루히코 씨가 전 일본은행 총재입니다. 제로금리 정책을 내놓자 그 무렵 1달러 80엔 정도였던 엔은 극강하게 반비례하는 것처럼 수출 기업의 이익은 증가했다. 국채의 금리 상승을 두려워하면 결과적으로 일본은 점점 가난해져 마이너스의 스파이럴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엔젤을 시정해 이 불행한 물가를 해소해야 된다. 일본의 재생은 거기서 시작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엔저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이러한 뉴스에 공감하는 듯이 일본의 실질 GDP는 코로나 사태 전보다 감소. 왜 미국은 성장하는데 마이너스 성장인가? 다이아몬드 온라인을 통해서 히토츠바시 대학 명예교수 노구치 유키오라는 분이 기고를 했는데요. 2019년에서 23년 실질 GDP 미국은 5% 증가했고 일본은 1%가 감소했다는 겁니다. 2023년에 국내 총생산이 2월 15일에 발표되어 일본의 명목 GDP는 미국 달러 환산에서 독일에 밀려 세계 4위로 전락했고 55년 만에 일독이 역전됐다. 실질 임금이 실질 소비를 또 줄였다. 늘어난 것은 재고 투자와 줄였는데 늘어난 것은 재고 투자와 정부 지출 뿐이 없다. 생산은 어떻게 했는데 안 팔리니까 재고가 많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죠.
GDP 계산할 때 재고의 증가도 GDP의 증가로 인식을 하는 게 원가 세계의 논리죠. 이 세상이 원가 세계의 논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를 저는 저항을 하고 있는 중이고, 뭐 GDP 계산하는데 재고 투자의 그 비중이 뭐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제가 개별 분석을 할 때 그 재고는 뭐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들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시대는 뭐 당연한 것 같지만은 이게 딱이나 이제 경영적인 측면에서 봐서는 재고의 증가분을 그 소비자들한테 가격으로 전가시킨다는 게 이게 문제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본은행은 엔화 약세를 저지하고 물가 상승을 억제했어야 한다. 앞에 신조사의 논지와 같습니다. 일본은행은 시장의 압력에 맞서 2022년 12월까지 장기금리 억압을 멈추지 않았다. 그것이 GDP 마이너스 성장을 가져온 가장 큰 원인이다. 자, 금리 문제들이 이제 거론이 되는데 미국의 금리로 저는 그 중국을 현재 미국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도 금리 가지고도 중국을 지금 죽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더라고요. 춘투 임금 인상률 5%도 문제가 안 풀린다. 미국의 높은 물가 상승은 높은 경제 성장의 결과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주의해야 할 두 번째 점은 경제 전체가 성장할 필요성이다. 임금 오른다고 경제 변수가 독립적으로 오르지 않는다. 아베노믹스는 그 한마디로 하면은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그 이 경제를 활성화한다는데 요걸 또 문재인 정부가 살짝이니 그 베낀 거나 마찬가지죠.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거.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말도 안 되는 논리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었었죠. 기술 혁신 없는 일본서 눈부신 임금 상승은 있을 수 없다. 결론은 기술 혁신 쪽으로 가는 것 같네요. 일본에 부족한 것은 미국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기술 혁신이다. 미국에는 매그니피센트 세븐, 7인의 사무라이를 많이 비유를 하죠. 미국에서는 전통 제조업이 거의 없어요. 산업 구조가 오래돼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는 경제 활동이 시작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디지털화 지원이 통감됐지만 아직까지 팩스가 사용돼 날인 없이는 사무 처리가 진행되지 않는다. 아직까지 도장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저도 그 뭐 직장에 있을 때 1년에 그 도장을 한 번씩 사무용 도장을 1년에 한 번씩 그 새긴다고 자랑하는 그 옆에 그 과장이 있었어요. 자재 과장이었는데 저는 그 제품 과장을 했었었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거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저는 그 뭐 그 한 8년을 그냥 씁니다. 아니 그 전표 도장 많이 찍지 않냐? 그거 다 직원들한테 위임했어요 저는. 하루에 한 번씩 일개표만 봅니다 저는. 아주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사인으로 바꿨어요. 이렇게 또 한 것까지 생각이 나네요. 제가 먼저 나이가 좀 젊다고 더 혁신적으로 나갔었었죠. 이런 사이드적인 얘기도 좀 하게 되네요.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업에서부터 이거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본주의의 종말은 중세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산업 자본주의의 금융 자본주의로 변하고 있는 중이다. 어저께 하고 며칠 뉴스를 연결해 가지고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이 자료를 작성해 봤습니다. 아이고, 이거 뭐 죄송합니다. 어, 약의 부작용이 좀 있다고 좀 얘기를 하네요.
자본주의 시대는 끝났나 세계 경제는 격차가 고정되는 중세로 되돌아간다고 기타니 규이라고 경제평론가가 어저께 보도한 걸 소개했었는데 거기 댓글 중에 하나가 미운의 키 요시라는 사람이 문제는 자본주의라기보다 돈이 낳는 돈으로 일한다는 멋진 표현도 있지만 지나친 지금의 금융 자본주의다. 저는 금융 자본주의 시대라고 저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이 댓글 그 코멘트를 단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지만은 식견이 매우 높다고 저는 인정해주고 싶네요. 공급망 배출량 공개 대상 외 온실가스 공표 규칙 후퇴했다. 미 증권당국 SEC에서 이 내용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와서 그러니까 이에 그 ESG 중에서 E의 S1, S2 규격이 공식 국제 표준화되는데 이 S2에 S1은 일반론이고요. S2의 그 부속에 아주 구체적으로 미국에서 정해놓은 그 온실가스 배출량 그 공시를 해야 되는데 자기네 것만이 아니고 협력업체 것까지 다 해라. 그러니까 이 산업계에서 들고 일어난 거예요. 뭐 사업을 하라는 얘기야, 말란 얘기야. 뭐 이렇게 해서 미국 자체에서도 지금 하니까 아주 끙끙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물러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그거 그대로 우리나라 사실 그 국내 표준 만든다 그래도 그거 다 국제 표준 그대로 베껴서 한국식으로 만들 건 없고 세계화 간다고 해서 그대로 베껴서 번역해 가지고 그게 한국 표준입니다. 지속가능위원회에서 이걸 하고 있죠. 한국회계 기준원에서 그 설립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뭐 이게 잘 안 되니까 또 자연자본이라는 걸 들고 나와가지고 글로벌 금융 세력들이 왜 그렇게 이제 이 산업체들을 좀 자기 휘하에 그 완전히 말 잘 듣는 꼬붕처럼 만들려는 게 글로벌 금융 세력의 이제 아주 일선에 이제 옛날에는 저 뒷배경에 있다가 이제는 이제 전면에 나서 가지고 세계를 움직이려고 하는 모양 속내들이 이제 슬슬 그 수면 위로 올라오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일본을 제압해서 잃어버린 30년을 보내게 한 입은 플라자 합의의 환율 공격이었죠. 앵화 강세를 약세로 돌리게 하는데 아까 그 앞에서도 일본에서도 일본 언론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중국을 금융 개방시킨 후에 금리로 공격하고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뭐 저기 뭐 국가 기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첨단 산업 기술 억제라든지 또 무역 관세라든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그 어, 뭐 종합 공격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아주 핵심 중에 하나는 미국 금리가 높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중국이 지금 저금리로 이번에 대출 금리도 인하를 조금 했죠. 그렇게 해서 일본은 앵화 약세 쪽으로 그 환율 쪽으로 했지만은 또 금리도 연결이 되지만은 이번에는 금리를 내세워 가지고 얘기는 안 하지만 사실은 그게 공경무기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쪽의 그 금융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그리고 일본으로 다시 자본을 밀어넣고 있는 중이다. 니케이 지수가 4만 행을 넘어섰다. 글로벌 금융 자본주의는 ESG에다가 자연자본이란 것을 재무적으로 위기와 기회를 금액으로 제시하는 표준을 거론 중이다. 석유가 아직도 경제적임에도 굳이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려는 이유는 뭐냐? 달에서 자원을 채취하려고 그러는 거냐? 거기서 다시 우주로 나가려는 거냐? 요게 좀 뭐 그런 식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왜냐면은 그 중력이 지구보다도 뭐 6분의 1뿐이 안 되기 때문에 적은 에너지 가지고 거기서 화성 가는 거는 더 쉽게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요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시진핑이 띄운 신품질 뉴 퀄리티 생산성에 폭빠진 중산업계 성공 여부는 글쎄. 우리 그 시진핑 엉아가 그 공학도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또 표준 스탠다드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제 이 자료 맨 말미에 그렇게 시진핑 어록을 하나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좋아서라기보다도 말은 맞는데 그게 그 적용하는 데가 틀렸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좀 남겨놓은 게 있습니다. 베이징 이윤정 특파원이 조선 비즈에서 보도했어요. 기술 자립 혁신 강조하는 신품질 생산성. 올해 양회 등장하며 산업계 앞다퉈 도입. 중내부선 기술 발전 속도 붙을 것 전망. 정부 주도 혁신 한계 방법론 모호 지적도. 탑다운으로 해서 제대로 되는 게 별로 없더라. 근데 탑다운으로 해서 성공한 게 한국 방위산업이죠. 그게 지도자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 같습니다. 올해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에서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다. 신품질 생산력 강조로 중국 산업계의 기술 발전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있는 반면 방법론이 모호해 표에 그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전통 산업을 변화시키며 디지털 경제와 실문 경제의 심층 통합을 촉진하는 것이다. 디지털 경제와 실물 경제. 요거 좋은 얘기예요. 그 아주 뜻은 좋아요. 관영신화통신은 과학기술의 지속적인 혁신에서 나오는 새로운 생산력이라며 지능정보 시대의 파괴적인 기술 발전을 가져와 전략적 미래 및 신흥산업을 주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잠깐 시진핑이 말하면은 거기에 호응해가지고 와장 딸랑딸랑 같은 말들을 쏟아내는 게 이제 관영이죠. 시주석의 신품질 생산력을 강조하는 것은 반도체와 인공지능의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즉 산업계의 기술 자립을 독려해 미국에 대항하겠다는 것이다. 로이터 통신 역시 중국이 이 비전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불분명하고 성공 여부도 불확실하다며 하향식 혁신을 촉진하는 방법에 대한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아직 나오지 않았다. 구체적인 게 안 나왔다. 그런 얘기일까요? 그런데 좀 시간방지게 얘기를 한다면은 어떤 뉴 퀄리티도 뭐 또 이게 중국에서만 얘기가 나왔다는 게 아니고 저는 뉴 어카운팅 신회계가 뭐든지 동반돼야 된다. 평가 잣대가 바뀌면은 사람들은 바뀐 평가 잣대에 맞춰서 행동을 변하게 된다는 것이 저는 진리라고 믿습니다. 원가 세계의 개념을 가지고 아무리 뉴 퀄리티를 생산성을 논한다 한들 저는 기술적인 기술자도 아니기 때문에 또 그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최첨단 기술에 대해서 그거 가지고 조직을 운영하고 기업 경영을 하는 거니까 평가 자체를 뉴 어카운팅 스루풋 회계로 해라 하는 것이 끝없는 저의 메시지입니다. 미 항만 중국산 크레인에서 주문 도안한 통신 모델 발견 정미학이자 조선비즈 이러니까 이제 중국 죽이기 한다 그러는데 중국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 말하자면은 그걸 뭐라 그러죠? 그 강압 같은 거 이런 거 한다고 이제 했죠. 요건 뭐 제목만 얘기해 보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정말 크레인, 이 부두에 설치되어 있는 크레인 이런 거를 전 세계적으로 상하이 진화중공업 GPMC라는 데가 제조한 건데, 여기에 발주하지도 않는 통신 모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뭔가 이게 이 모니터링하고 감시할 수 있고 이런 거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국가 권한 남용이라고 반발했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어 근데 두고 봐야죠. 제가 미국 정보국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바이든의 불꽃 튀는 국정연설의 주요 내용이라고 앤드루 로마노 국민통신원 야후 뉴스라고 되어 있는데, 뭐 그 소 제목들만 좀 가져와 봤어요. 그런데 뭐 뭔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정리해 본 거면은 경제에 대한 포퓰리즘적 접근법을 얘기한 것 같고, 한편 경제학자들은 실업률이 극도로 낮고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식었으며 GDP가 수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예측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점점 더 낮아 보이고 있으며, 사람들 모든 연령과 소득 수준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지출하고 축적하고 있다고 인내심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미국만 호경기인 것 같죠.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지금 미국 경제가 끔찍하다고 생각을 헌대고는 거예요. 이 국정연설에서 나이 문제에 자기 이상 없다, 스타일에 충실함, 선배의 순간을 방해하지 않음, 뭔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옥탄 접근법이라는 것도 구체적으로는 뭐 시정 연설을 이런 기법을 통해서 아주 큰 노인 같지 않게 아주 청장년처럼 아주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거. 또 바이든은 그의 전임자를 언급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참 미국식 표현이라는 게 참 재밌어요. 우리 같으면 바이든은 전임자인 트럼프를 공격하는 거를 공격을 강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할 텐데, 이 연이어서 야후 뉴스에서 케이티 브릿의 연루교서 대응, 국정연설에 대한 대응이라는 건데,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대한 17분간의 답변에서 미국 상원의원에 당선된 공화당의 최연소 의원인 엘리베모주의 케이티 브릿 상원의원은 유권자들에게 감정적인 호소를 하며 바이든의 나이와 그의 정책을 조롱은 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42세뿐이 안 됐답니다. 이 여자 모양인데, 야, 이렇게 젊은 사람이 어떻게 상원의원이 됐지 했는데, 트럼프의 지지로 2022년에 상원의원에 당선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고, 또 이렇게 이제 정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는 것은 미치 맥코널의 고문이자 상원세출위원회의 경험 많은 전직 보좌관 출신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이 있던 것 같습니다. 어, 국정연설 소투라고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도대체 뭘 보고 있는 거야? 공화당 자체 소투 반박, 니키 메칸 라미네즈와 아사원 슈생, 롤링스톤이 보도를 했는데, 저는 KT 블릿이 다정한 엄마이자 사람이라고 확신하지만 이 연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TPUSA 설립자 칼리 키르가 예전에 트윗되었던 X에 썼습니다.
조 바이든은 방금 미국 우파에게 전쟁을 선포했는데 KT 브릿은 민주당이 어떻게 이해하지 못하는지 속삭이며 요리쇼를 진행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정치를 요리쇼 같이 이렇게 아주 그 이쁜 얼굴로 뭐 아주 아담스럽게 이거 보고서 이제 그 공화당이 이제 열이 친 모양입니다. 음. 그냥 이쁜 척만 한 것 같다 이게요. 그 아주 어설픈 표정을 지으면서 민주당 그 바이든의 국정연설은 뭐 꼬긴 꼬고 조롱을 하고 그런 거는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냐? 공화당 이 저기 상원 의원이 그래서 공화당 내에서 까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바이든 불공정한 중경제 관행 맞서고 대만 해협 평화 지킬 것. 최석희 기자가 위키리피스에서 보도했는데 많은 얘기 중에서 그 요런 요런 얘기 중국과 그 대만 해협에 대한 얘기만 좀 가져온 것 같네요. 바이든 태평양에서 인도, 호주, 일본, 한국 등과 동맹과 파트너십을 재활성화하겠다. 바이든 미국의 최첨단 기술이 중국의 무기에 사용될 수 없도록 확실히 했다. 11월 대선에서 맞붙을 예정인 그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내 전임자는 중국에 대한 거친 발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생각을 못했다면서 아까 앞에 얘기한 전임자의 비판을 했다는 얘기고요. 우리는 중국이나 다른 나라와 21세기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위치에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국정연설에서도 북한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바이든이 소트에서 한반도를 거론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한반도라면 특히 더 북한에 대해서 그 원인을 가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쭉 그 제가 그 어떤 그 세상 식기원을 객관적으로 보고 싶은 마음에 이 스루프 타임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어, 왜 북한을 거론하지 않을까? 어, 매번 이번에 벌써 3월 4일부터 한미 이 합동 훈련들을 진행하고 그런 과정에서도 미국 내의 국정연설에서는 에, 북한을 거론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뭐 핵 개발까지 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위험하다 하면서 이제 그 해당 그이 동북아 담당들은 또 한국 전쟁 발생 가능성 뭐 이런 얘기까지 뭐 거론하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안 하는 원인이 뭘까? 우리는 한번 가정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원인을. 저는 여기서 얘기하는 때는 아무리 김정은이가 뭐 뭐라고 하더라도 어, 상대를 할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 음, 니들은 진짜 못 쏜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한국 75세 이상 빈곤율 50% 넘어 이렇게 심각했다니 구무서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보도했는데 뉴시스 거를 인용 보도를 했어요. 한국에서 7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중앙값의 절반에 못 미치는 빈곤층 비율이 5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에 사는 80세 이상의 경우 빈곤율은 67.5%에 이른다라고 한국사회보장위원회가 이제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는 거예요. 거주주별로는 대도시 노인 빈곤율은 42.1%, 중소도시가 47%, 농어촌이 57%였는데 연령별로 차이를 보여 초기 노인
초기 노인이라고 그러네. 65세에서 90세의 빈곤율은 35%지만 나이가 들수록 빈곤율이 높아져 70에서 74세에는 44.2%, 75에서 79세는 53.7%, 80세 이상은 56.6%였다. 75세 이상 노인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구분에 관계없이 빈곤율이 50%를 모두 넘어섰다는 거죠. 특히 농어촌에 사는 80세 이상의 빈곤율은 67.5%에 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현주 통계 행정 데이터 전문위원장은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는 정확성 신뢰성이 높아 사회보장 정책을 기획할 때 근거자료로 유용하고 표본 규모가 커 다양한 차원의 세부 분석이 가능해 제도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며 앞으로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 활용이 사회보장제도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뭐 이렇게 통계 자기네들의 통계가 정확 이런 거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 구무서 기자가 인용한 사진은 서울역 그 지하철 이 통로에 있는 그 노숙자 사진을 어, 찍어냈어요. 이거 매우 기분 나쁩니다. 저도 노인으로서 이 사람아 그 왜 노숙자는 젊은 애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뭐 노숙자가 뭐 빈곤자냐? 그건 당연하지만은 이거는 좀 적당한 사진 같지가 않습니다. 그게 또 우리나라 공무원 애들은 65세 이상이면 무조건 기초연금 신청하라고 해서 아니 안 될 거 내가 두 번 해봤거든요. 한 번 안 됐길래 두 번째도 안 되겠지. 그랬더니 자꾸 매번 연락이 오는 거예요. 신청하라고. 걔네들은 공무원 애들이 영혼이 없는 애들이니까 그냥 규칙에 의해서 65세 넘으면은 이제 뭐 다 된다 이게요. 다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네들이 그래서 제가 신청이라는 말을 꽤 싫어합니다. 기초연금은 보편복지 개념 아니에요. 보편복지는 지들이 알아서 뛰어가지고 그 다음에 줄 사람 줘야지. 이 통계 분석에 의해 가지고 그 공무원 아새끼들이 어떻게 뛸려는지 맨날 책상 머리에 앉아서 신청에 의해서 따져가지고 마치 자기네들이 베푸는 것처럼 정권이 바뀌어도 공무원 아새끼들의 이 일하는 방식은 틀리 변한 게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물론 제가 2차에도 떨어져 가지고 그 재산이 많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뭐그 구체적인 얘기도 안 해요. 안 된대요. 그만큼 제가 잘 살겠죠. 노인 중에서도. 그런데 그게 여기에서 금액은 제가 그 거론을 안 했습니다만은 그 월액으로 따져가지고 뭐 150만 원 이하를 그 빈곤층이라고 보는 모양인데 글쎄요 그렇게 최저임금이 얼마였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돈 적게 벌면은 적게 쓰고 살면 되는 거지 무슨 이거 그 기준을 뭘로 봤는지 요거 좀 조금 마땅치가 않습니다. 뭐 OECD 기준으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쟁터 여군 사상 최다 우크라이나 침공이 삶의 그림자 교토통신이 보도했는데 그 내용보다도 그냥 사진만 가져왔어요. 훈련받고 또 이쁘장한 여군만 또 이렇게 사진에 박았는지 모르지 또 이런 얼굴을 가지고 전투에 나가서 이제 그 여전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이 여군 우리나라도 여성들이 그 병역 의무제를 해야 된다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강력히 이제 그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여자들이 대항하는 게 애는 누가 낳을 거야 애는 이렇게 되는데 음, 그따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래 나는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여성 모계사회로 가자 그 애 낳으면은 당신 씨로 해 당신 성씨로 여러 남자 상대해도 좋아
남성들을 공유하겠다는 거 아니야, 니들이 애를 안 낳겠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제가 해석하니까 레프트적인 애들이 뭐 혹은 이렇게 했었는데, 니들이 뭐 공유라는 게 그런 거 아니냐? 뭐 공유 경제의 이따시 얘기들을 하는데, 결국은 지금 젠더다, 그다음에 뭐 페미니즘이다, 어쩌고 저쩌고, 그 남녀 평등 뭐 이런 말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그 지구의 흐름이라는 동물적인 감각으로 볼 때는, 이제 그 산업사회, 농업사회가 되면서 남성 중심의 사회가 돼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여자를 소유하고 이런 식으로 문명이 발달돼 왔는데, 자, 이 지구를 편안하게 하려면은 어떡할 거냐? 모계 사회로 돌아가자. 누구신지 모르게 애를 낳아. 그러면은 여자들이 만족할 것 같아요. 그게 저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아재 개그 같은 거지만 사실 이제까지 살면서 음, 그 70대 유교에서 얘기하는 게 있죠. 그 뭐 고의라고 하지만은 그 행한 대로 해도 뭐 아니 그러니까 그 김영옥 그 도올 김영옥이가 해석한 거로는 그렇게 하죠. 꼴리는 대로 행해도 이상이 없다. 그 정도 인생은 배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야, 이것도 좀 길게 됐는데, 동심 파괴, 한미 군산 복합체의 탄생 해가지고, 이 김정민 국제외교정치학 박사가 제야의 고수라고 제가 그 얘기하는데, 박사가 몽골 박사예요. 국내에서는 몽골 박사면은 인정을 안 해주죠. 공부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엄청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역사관이나 이런 거를 저도 꽤 공감하기 때문에 꾸준히 그 방송을 그 좀 자주 시청을 하고 있는데, 이 제목을 한미 군산 복합체의 탄생이라고 해서 쭉한 2시간여 동안 3시간 가까이 됐나요? 2시간 가까이 했는데, 이것을 뭐 다 읽기보다는 화면을 정지해서 한번 히스토리컬하게 이 사람이 잘 정리를 했어요. 이것도 그 F-16을 터키가 달라는 이유는 그 500km 날아가는 그 타우러스 독일제 미사일을 F-16에 달면은 우크라이나에서도 모스크바까지 그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그래서 트루키에하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에서도 미국의 F-16을 원한다. 그리고 스웨덴이 그 나토에 들어오는 것도 터키가 승인하면서 F-16을 미국한테 살 수 있는 이런 협상들이 있었다 하는 거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그 사실은 바다로 나갈 길이 이제 거의 다 막혔다. 그래서 이제 블라디보스톡 분이 남은 게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러시아에게 한국은 꿀과 같은 나라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북한하고 요즘 짝짝꿍 맞으니까 이 블라디보스토크하고 그 북한 나선 지구죠. 거기 뭐 거론이 됐었는데, 거기에 이제 직항 도로를 논다든지 철도를 논다든지 이거를 더 확대해 가지고 한다면은 러시아가 북한의 그 나선 지구까지 나온다면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이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자관 이게 그 미국 입장이나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그 북한에 뭔가 그 기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은 그거 진짜 문제가 생기는 시대가 올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뭐 그 석유 그 석유관에 대한 얘기를 또 좀 하면서 어 뭐 중국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한 내용들이고요.
달러가 그 지배력이 떨어졌대지만은 달러 지배력이 더 커졌다. 외환시장 거래 달러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유로고 그다음이 엔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커플링 하지만은 디커플링이 요즘 정치적으로 디리스킹이라고 얘기하는데 저와 똑같이 디커플링이라고 아주 공감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한국도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디커플링 해야 되는데 현대차 빠져나왔죠. 뭐 다 많이 빠져나왔어요. 중국에서도 빠져나오고 있고 그러는 중인데 어느 금융기관 출신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중국하고 교류를 더 잘해야 된다라고 아직도 옛날 생각을 못 벗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양다리론인데 그러면은 한국이 망하는 길로 간다는 거를 그 사고방식이 그런데 나이가 먹어가지고 중국하고 관계가 좋았던 모양인데 자기가 무슨 그거는 너무 사적인 얘기라서 얘기하면 곤란하겠습니다. 네. 굵은 글씨 서방과 다른 길 걷는 프랑스 중과 전략적 자율성 이 마크롱이 왜 그 유럽이 미국산 사냐 우리 그 나토 거 해서 하자 그러면 자기네 거 팔겠다는 얘기거든요. 요거 그 저기 그다음에 그 호주하고 그 핵 잠수함 만드는데 잘 추진하다가 미국 거로 바꿔버렸죠. 호주가 거기에 이제 그런데 그 프랑스의 그 라팔 전투기는 또 성능이 꽤 좋다는 거로도 얘기가 나오고 하지만은 검증된 무기가 어디냐 그러면 미국 것뿐이 없다는 얘기예요. 또 한국계 검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요런 거기 때문에 그 무기 산업은 검증된 거. 그래서 이제 미국의 대외 군사 판매 FMS라고 요거는 제가 그 원어를 안 찾아도 대충 알겠어요. Foreign Military Sales. 요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서 미국은 군산 복합체면서 정부하고 같이 삼박자가 맞아가지고 그렇게 그걸 해 나간다. 우리도 요거는 좀 배워야 된다. 사실 지금 거의 유사하게 하고 있으면서 무기 팔아놓고 애프터 서비스하고 일부는 현지 조립도 하면서 기술도 조금 공유하면서 미국은 주로 공군 무기로 장점이 있고 비싼 것만 팔아먹지만 우리는 이 그 김 박사의 주장은 육군 무기로서 조그만 거지만 잔잔한 거를 계속 먹자. 이런 논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 미국 방산업체가 한국 무기 이딴 유럽 수출에 시장 이르러 노심초사하고 있다는데 예, 그 전차만 하더라도 그래요. 아브라함 전차인가? 그거 뭐 사실 갔는데 가격도 비싸고 우리나라 거는 한국의 경쟁력은 결국 딜리버리입니다. 스루프에서 제가 주장해가지고 분석하는데 맨날 재고 회전율을 수치적으로 재고 회전율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재고 회전율 이꼬르 사실 납기 달성률이에요. 때문에 납기 달성률 그러니까 수치로 외부에서 볼 때는 납기 달성률이 얼마나 빠른지 알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매출 원가 나누기 재고 잔액으로 나누면은 재고 회전율이 나오는데 1년에 12 회전했다면은 납기가 한 달뿐이 안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향후 뭐 하나 스페 어, 저기 하나로 에어로 스페이스라든지 한국 방산업체 뭐 기아나 현대 아까 기아를 먼저 했습니다만 지금 기억하는데 연간 30회전인가요? 대단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국이 하는데 한국이 우리가 그 자주국방 쪽으로 해서 방위산업이 발전했는데 요게 이제 김대중 친미파 대북 송금했다고 친북이 아니었던 것처럼 한국을 글로벌 이너서클에 들어게 한 공로는 인정해야 된다는 언급도 하면서 장관 그 IMF 때 한국이
외국 자본한테 맡기기 시작했다. 미국 자본한테. 요 얘기 하는데 그게 결코 자주 국방을 얘기하는 쪽에서는 실패했는지 모르지만은 결과론적으로는 또난 잘 된 거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과 사우디가 미국 아닌 한국 무기 찾는 이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딜리버리 가격 딜리버리 모두 좋다. 그리고 퀄리티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고 본격적으로 우리나라가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게 된 G20으로서 2009년부터 이때 최태 현 그 SK 회장 젊었을 때 지금보다도 이렇게 그 참석을 했었다는 얘기고 한국의 위상이 이제 남다른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너 서클에 이제 들어와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게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특히 글로벌 금융 세력 중에 하나인 골드만삭스 이게 또 글로벌 금융 세력이 또 방위 산업하고 또 삼위일체다 이게요. 음. 우리도 수출입은행이 있어가지고 그 자본금 늘려가지고 뭐 뉴스가 나왔지만은 뭐 무기를 만들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자기 자본 가지고는 다 부족하니까 은행에서 그러니까 골드만삭스하고 이게 잘 돼 있다 이게요. 그 이 방산 업체하고 그러니까 뭔가 자기네들 그 장사를 위해서도 한국에 어떤 영향력을 지금 미치고 있을 것이다라는 해석이 맞을 것 같습니다. 뭐 국제 외교학 정치학 박사니까 더 전문적이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은 제가 스르브 타임즈의 그 주제를 서바이벌 생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감각이 같아요. 중요한 것은 생존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늘도 내일도 국가의 이익과 기업의 이익이다. 그래야 국민의 결국은 최종적으로 자연스럽게 국민의 이익이 돌아온다라고 저는 믿는 자본주의 파이기도 합니다. 절대 공산주의파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나중에 이제 현재 지금 정경영 신임회장의 뉴진 풍산이라고 크게 큰 재벌 그룹은 아니죠, 풍산이. 전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인데 이 1세대 그 류 회장이 뭐 말로는 무슨 저 안동에 무슨 류 뭐 이런 쪽이다 해서 뭐 하지만은 이 실질적으로는 이북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리아카 끌고 그 저 고철 장사부터 시작을 그때부터 구리를 주로 전문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 해방 후에는 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좀 그 이게 이분이 그러니까 그 재벌 아닌 쪽에서 정경련 회장의 그 취임했다는 것 자체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요. 한국 재벌들은 모두 방위 산업이나 마찬가지라는데 동의하고 그리고 이제 저성장의 구조 터널을 어떻게 벗어날 거냐도 방위 산업에 어떤 좀 초점을 줘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풍산을 분석해 보면 현 류진 회장의 형이 있었어요. 밀렸는데 그 화동양행 그 박근혜 동생하고 결혼을 했다가 이혼한 게 이 사람인가 형인가 모르겠네. 음. 어쨌든 에, 화동양행을 흡수합병을 했습니다. 풍산에서. 근데 제가 화동양행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뭐 이래저래 관련이 있었어요. 좀 뭐 간접적으로 그 고화폐 및 기금속 전문을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화동양행이면은 이 종로 통해서 현찰이 빡세게 많은 기업으로 아주 소문난 데였어요. 여기가 시대의 흐름인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어, 그래서 뭐 제가 그 용기 있게 당신네들 그 귀금속 그 유통 물류 방법에 대해서
좀 한 수 가르쳐 달라라고 내가 직접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좀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백화점 유통을 어떻게 하고 재고 관리 이 연락을 어떻게 하냐. 그때 이제 지금처럼 인터넷 통신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얘기입니다. 오래된 젊었을 때 얘기이긴 합니다만 그때부터도 저는 이제 오늘도 내일도 물류 쪽으로 저는 좀 관심이 많이 갑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